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행위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고요. 진동을 만든 장소를 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바로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동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파동이 있거든요. 그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이 목소리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게 파동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바다에 가면 물결, 파도요. 그리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 이게 바로 대표적인 파동입니다. 됐죠?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퍼져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진동시키면서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진동을 옆으로 전달해주는 물질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우리는 매질이라고 불러요.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반드시 공기를 진동시켜야만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옆으로 전달하는 매질은 공기입니다. 공기. 근데 달에 가면 공기가 없는 거 아세요? 그러면 달에 가면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질렀을 때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목소리 들을 수 있니 없니? 없다고요. 매질이 없어서. 됐어? 자, 지진이라는 거를 전달하는 매질은 뭘까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막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위에 떠다니는 새들은 지진을 느낄 수가 없죠. 왜? 땅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물결의 매질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파도가 거칠게 쳐 라고 해도 물속에 있는 사람은 파도를 느끼지만 물 밖에 있는 우리는 파도를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얘기야. 근데 특이하게 또 빛이라고 하는 애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엄청난 세기의 빛이 지구에 오잖아요. 근데 이 우주라는 공간은 어떤 물질도 없는 진공이란 말이죠. 여기를 통과해서 빛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매질이 필요 없는 유일한 파동이다. 파동 중에서 유일하게 매질 없어도 전달되는 건 빛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얘네들이 파동인데 이러한 파동을 나는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중학교는 그냥 이거 때려 외워 라는 개념의 수업을 하는 게 중학교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런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됐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럼 분류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앉아. 왜요? 너는 맨날 물어보잖아. 왜요? 그 납득할 수 있는 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이 있는데 파동을 분류할 때 기준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매질이 있어야만 갈 수 있어. 매질이 없어도 갈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걸 멋진 말로 매질의 유무이라고 씁니다. 자, 이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아이들이 대다수의 파동입니다. 소리 같은 아이들. 자,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탄성파를 역학적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혼존하기 때문에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탄성파, 역학적파.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파동들을 부르는 말이다. 자, 근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요. 빛은 매질이 없는 우주 공간도 전달되지만 이렇게 공기가 있는 공간에서도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들은 탄성파가 아니야. 그래서 아닐 빛자 써서 비탄성파. 또는 이 매질이 없을 때 전달되는 아이는 빛밖에 없다 그랬죠. 그 빛을 통칭해서 우리는 전자빛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의 이름 어떤 걸 불러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파동을 분류할 때 두 번째 기준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여기서 생긴 진동이요. 우리 집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전달해 왔잖아요. 그럼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이동한 방향은 오른쪽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질들은 어느 쪽으로 떨려? 라고 하면 다른 방향과 나란하게 앞뒤 방향으로 이렇게 떨리면서 돼서 파동이 전달돼 올 수도 있지만 가는 방향과 수직하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떨리면서 파동이 전달되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앞으로 가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안에 있는 매질의 진동 방향 이 두 개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개가 그래서 나란한 방향이라
에너지라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데 매질도 그것과 나라는 방향이 이렇게 진동해요. 나라는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너네 알죠? 물론 무슨 파? 이걸 종파라고 합니다. 근데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매질들을 진동시키면서 가요. 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됐어. 네.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시키면서 가면 얘는 다 팽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소리.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음파. 알겠습니까? 네,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데 이 소리 중에서 우리는 못 듣고 박쥐 같은 애만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죠? 뭐예요? 초음파. 자, 그런가 하면 지진은 P파와 S파가 있는데 기억나? 그 중에서 종파가 누구였니? P파였어.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횡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횡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종파만 외우시면 되겠죠. 소리와 P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들이 있는데 파동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고등학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횡파 구조예요. 그래서 횡파를 그려놓고 파동의 5가지 요소를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파동을 만드는 5가지 요소입니다. 파동의 5요소, 우리 이렇게 풀 건데. 횡파이기 때문에요. 파워에서 생긴 진동이 오른쪽으로 퍼져나간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은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가득 찬 매질들은요.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가기 때문에 매 순간 진동하는 방향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과 90도 방향을 이룬다.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있던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다고요. 그 중에서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뭐라 그러니? 이거를 마루라고 하고요. 쏙 파인 부분을 골. 그래서 골에 물고 있는 게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횡파의 대표적인 구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을 때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을 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의 최단 거리. 이거 재고 싶어요. 그 거리는 골에서 골까지 재도 같은 길이가 나옵니다. 같은 파동이라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같은 모양,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던, 골에서 골까지 재던,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던 얘하고 얘가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을 과학에서는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상. 그래서 여러분들 6번에 달의 위상을 배우셨어요. 위상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파장을 우리는 기호로 남다라고 써요. 남다. 이렇게 써요, 남다. 됐죠? 우리는 이렇게 쓴 걸 알파라고 있잖아요. 남다는 들어갈 입자처럼 써요, 한문에. 남다라고 읽어요. 그랬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든 쟀어요. 그랬더니 그 한 파장이 4m예요. 거리니까 미터가 단위겠죠. 됐죠? 그래서 얘랑 한 파장이 4m예요. 뭐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파장이라는 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거리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간거리.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그래서 걸린 시간을 잴 수도 있어요. 거리가 아니고 시간을 잴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요거 잴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잰다면 이거는 주기라고 불러라. 그리고 타임의 약자 라지티로 쓸 거고요. 시간의 단위 초단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해서 마루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2초 걸렸어. 그럼 얘는 주기가 2초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이라는 걸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그러면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려? 2초 걸려.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회 진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의 개념이 주기라면 거꾸로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회 진동했어? 이것도 가는 거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는 프리퀀시 할 때 F라고 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번 진동했니? 진동수는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몇 초 걸렸니? 라고 하는 주기와 거꾸로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역수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진동수는. 이 진동수는 그래서 원래 단위는 초분의 1인데 주기의 역수니까. 그렇게 쓰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2초라면 얘는 진동수가 반드시 얼마? 2분의 1 헤르츠예요. 이렇게 보셔야죠. 또는 진동수가 어떤 애가요? 60H짜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60분의 1초예요. 이런 얘기야. 두 개는 역수관계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뭐가 있냐면 그래서요. 파동이 왔어. 진동해. 그랬더니 여기 있던 땅이 그 파동에 의해서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갔어. 또 어떤 파동이 오면 그 파동에 의해서 똑같은 매질이 여기까지 올라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꿀렁꿀렁 진동한다며. 근데 더 센 파동이 오면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조금 약한 파동이 오면 땅이 조금 살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이 이동한 최대 거리. 매질이 움직인 최대 거리는 파동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진폭이라고 한다. 진폭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번째 진폭이라고 하는 거 A라고 하는데요. 이 진폭은요. 매질이 최대로 끌려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가? 라고 하는 매질의 최대 변이니까 방향이 있겠죠. 위쪽 방향으로 2m만큼 올라갔어요.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2m만큼 내려갔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진폭이 얼마예요? 이거 4라고 하면 뒤진다. 땅이 가봤자 이만큼 2m 가거나 또는 2m 내려오는 거죠. 4m 간 적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진폭은요.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재거나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재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매질의 최대 변이 이 진폭 A라고 쓰고요. 이것도 움직인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겠죠. 근데 이러한 파동은 옆으로 퍼져 나간다면 간다면 그럼 얼마나 빨리 가? 라고 하는 다섯 번째 속력이라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속력은 V 벨로시티고 단위는 미터 프로 속일 거 아닙니까? 자, 모든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로 재는데 파동 잘 보시면 시간분의 거리 있죠? 시간분의 거리. 보이냐?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합니다.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면 된다. 근데 눈치채셨으면 이건 주기분의 1에다가 파장 곱하는 얘기네?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기분의 1이 뭐라고요? 진동수라고요. 그래서 얘는 F 람다라는 식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쓴다. F 람다. 보이는 F 람다. 그래서 파동이 퍼져나갈 때 속력은 진동수에다가 파장의 길이를 곱하면 되거든요. 진동수에다가 파장의 길이 곱하면 얘 속력 얼마? 2m초 또는 주기분의 파장에도 2m/초. 알겠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라는 뜻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매일 진동시키면서 퍼져나가는 건데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 제일 빨리 퍼져나가는 게 바로 빛입니다. 광소.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죠. 자, 그럼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이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할 건데 이러한 파동의 속력은 변해요. 빛도요.
가다가 우주 공간 진공을 갈 때와 지구의 대기권인 공기 중으로 들어올 때와 그 다음에 물속을 전달할 때와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할까? 속력이 어떨 때 빠르고 어떨 때 느려져요? 라고 하는 파동의 속력의 변화를 결정하는 건 그 파동이 어느 매질을 통과하냐, 매질의 상태와 성질. 상태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성질은 같은 기체라도 뜨거운 기체야, 차가운 기체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데요. 그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애는 매질이 필요 없는 애잖아요. 오히려 빛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요, 물질인 매질이 있으면 얘가 걸리적거려서 이걸 피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질이 없을 때보다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 피해가니까, 장애물이만 있으니까. 그러니 빛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빠를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입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느린데 기체보다 액체, 액체보다 고체로 갈수록 매질이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느려져요.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느려집니다. 그죠?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랬죠? 진공에서 빛이 통과하는 속도를 우리가 광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의 속도만 광속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 속에 있는 빛은 광속으로 못 가. 왜? 공기 중에서 전달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느려진 거야. 알겠어? 자, 다른 속도는 V라고 쓰는데요. 광속일 때만을 우리가 C라고 쓰는데 이 광속은 빛 중에서 빨간 빛이든 파란 빛이든 진공을 통과할 때 모든 빛의 속도는 같습니다. 광속은 일정해서 어떤 빛이든 속력은 항상 광속을 이루는데 너네 알아? 빛의 삼원색. 그건 상식이잖아. 삼원색이니까 세 개겠지. 불러. 빨, 파랑, 초록. 그래서 RGB라고 얘기하잖아요. 빨초파. 되죠? 자, 그럼 빨간 빛도 있고 초록빛도 있고 파란 빛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빨개, 레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그래서 RGB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게 빛의 삼원색인데 이 빛의 삼원색이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야? 에너지가 달라서 그래. 우리 눈은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색깔로 환산해주는 시각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작으면 무슨 색깔? 저 셋 중에서 에너지가 작으면 무슨 색깔로 보이는가? 빨갛게요.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 빨간 별 별로 안 뜨겁다는 얘기야. 파란 별 더럽게 뜨겁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거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색깔은 시각세포가 에너지를 색깔로 환산해 준 건데 그 중에서 빨간 빛의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에너지가 제일 작기 때문에 진동수가 제일 작아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간빛을 진동수는 1이라고 보자. 초록색은 10이라고 보자. 파란색은 에너지가 커서 진동수가 100이라고 치자. 근데 광속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공 속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 똑같이 100이라고 치자. 광속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빨간빛은 파장이 100, 초록빛은 파장이 10, 파란빛은 파장이 1로요.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진동수가 작은 애는 파장이 길어지고요. 진동수가 큰 애는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큰 애는 진동수가 크죠. 에너지가 크니까 툭툭 튀어. 그래서 파장이 짧아. 근데 에너지가 작으면 늘어져. 그래서 파장이 길어져. 알겠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빛이 파란색 빛이라면 이 빛은 빨간색 빛. 이런 느낌이야. 아, 빨간색은 늙어서 늘어졌구나. 피부가 늘어졌구나.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광속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불변하는구나. 에너지가 큰 빛도 에너지가 작은 빛도 전달되는 속도는 똑같구나. 같은 진공속을 통과해 오니까. 근데 진동수가 달라. 그 진동수가 작을수록 파장은 길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서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와 같은 말은 파장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매질이 필요 없는 빛이라고 하는 탄성파는요.
자, 비탄성파는요. 진공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진다. 느려진다. 근데 거꾸로요. 그럼 매질이 필요 없는 빛은 아무것도 없을 때 빨리 전달돼. 그럼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탄성파들은 어떨까요?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소리와 같은 탄성파는요. 됐어. 첫 번째 A라는 매질을 진동시키면 얘가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B라는 매질을 툭 하고 쳐줘. 그래야 에너지가 건너가면서 얘를 진동시키면 됐어? 그러면서 전달되는 건데 그러면 빨리 치려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니?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야 되겠니? 가까워야 뜨드드드 치고 가겠죠. 됐죠? 그러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전달되는 이따위 같은 탄성파에 해당되는 얘네들은요. 매질이 빽빽해야만 빨리빨리 전달된다고요. 거꾸로. 알겠어? 정반대의 효과야.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소리와 같은 애들은 매질이 빽빽할 때 더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소리로 고체 매질 통과할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액체, 그 다음에 기체고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소리는 전달돼서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소리와 빛을 배웠는데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 걔네들의 성격은 전혀 반대다. 전혀 반대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로가 있어서 기차가 오고 있겠죠? 기차가 오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산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 있는 게 안 보여. 그랬을 때 기차 바퀴가 철로를 지나오면서 마찰에서 끼 소리가 난다고요. 그 소리를 공기 중에 서 있으면서 듣는 것과 철로에다 귀를 대고 듣는 것 중 철로에 귀를 대고 듣는 사람이 더 먼저 들어요. 왜? 고체 매질을 통과해서 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소리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액체, 기체로 가면서 속도는 느려지고 진공에서는 절대로 전달될 수가 없고요. 근데 같은 기체를 통과하더라도 같은 공기를 통과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공기냐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또 다르대요. 그죠? 더운 공기하고요. 찬 공기 중에서 누가 빨리 옆에 있는 공기를 칠 수 있을까? 더운 공기. 그래서 더운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속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340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평균 음속을 얘기할 건데 이 평균 음속은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도인데 공기의 온도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음속 구하는 식이 331 더하기 0.6T예요. 이때 T가 공기의 기온이에요. 기온. 근데 우리가 평균 기온 상온을 얼마 온도로 계산하고 있냐면 15도. 15도 놓고 계산해봐. 얼마나 오니? 얼마나 오니? 해야 되냐? 박태희들아. 15 곱하기 0.6 에다가 331 더해봐. 얼마? 340. 그게 평균 음속이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공기의 온도가 더 뜨거워져. 그럼 소리는 더 빨리 전달돼. 공기의 속도가 느려져. 소리는 더 느리게 전달되기 때문에 너네 기억나니? 우리 조상들 머리 더럽게 오고 알지? 낱말은 얘기해. 그렇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네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어야죠. 나이 먹었는데. 자, 낮에 해가 뜨면요. 낮에 해가 뜨면 땅바닥이 있죠. 어디가 제일 뜨거운지 아세요? 땅바닥이 제일 뜨거워요.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뜨거워진다고요. 그래서 땅바닥과 가까운 공기가 제일 뜨거워. 40도의 공기, 30도의 공기, 20도의 공기, 10도의 공기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이렇게 낮의 공기야. 알겠어? 그렇다면 낮에 니네가 야! 하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그럼 원래 파동은 직진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높이에서 그 소리 들을 수 있잖아. 근데 낮에는요. 공기가 층별로 온도가 다 다르고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온도가 다른 공기를 만나면 다른 매질이야. 직진 못해. 굴절해. 알겠어? 근데 어디로 굴절하냐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아래하고 위 중에서요. 그냥 똑바로 간 것보다 위쪽이 더 느리니까 위쪽으로 더 꺾여서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냐? 여기에서도요. 온도가 다르니까 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서 직진하지 못하고 더 위로 꺾여서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어? 여기서도 꺾여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원래 이 높이에서 들려야 되는데 얘가 소리가 이렇게 가니까 이 높이에서 들린다고요.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더 떠서 들린다. 그래서 새가 듣는다. 이런 표현이야.
알겠어? 밤에는 거꾸로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고요.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파동의 굴절을 얘기하는 우리 조상들의 해와요.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걸 속담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이유가 낮과 밤의 위아래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물결.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친다고. 근데 문제는 파도가 치는 바닷속의 지형의 수심,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육지 가까운 쪽이라서 바닷물의 수심이 얕아요. 여기는 바다 쪽이라 수심이 더럽게 깊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파도가 쳐가지고 넘실넘실 오겠죠. 근데 수심의 깊이가 달라지면 파도가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져요. 됐죠? 그래서 이 물결이 전달되는 속도는요. 됐죠? 수심의 깊이에 얘기해줍니다. 수심 깊이. 어느 쪽이 빠를까요? 얕은 쪽, 깊은 쪽. 얕은 쪽, 깊은 쪽. 깊은 쪽이 빨라요. 왜냐하면 파도가 칠 때요. 겉에 있는 물결만 치는 게 아니고요. 마찰에서 밑에 있는 물도 같이 끌고 가거든요. 마찰에서 밑에 있는 물도 같이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얕은 쪽은 금방 땅이랑 부딪히니까 마찰이 커져요. 잘 못 가요. 근데 깊은 쪽은 땅이랑 잘 안 닿으니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는요. 깊은 물 속에서의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파도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럽게 빨라요. 되겠냐? 그랬을 때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칠 때 얘 횡파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마루끼리 연결하고요. 마루끼리 연결하고 마루끼리 연결해요. 마루끼리 연결했을 때 이거를 파도의 얼굴 파면이라고 불러요. 파면. 그럼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바로 한 파장입니다.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한 파장입니다. 됐죠? 근데 이 속력은 V는 F 남다잖아요. 파도의 속력을 계산할 건데 이때요. 여기서 파도가 쳤다고 쳐. 그러면서 가면서 속력이 얕아지니까 점점 느려질 거야. 그러면 속력이 느리다는 건 V 값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주는 이유는 F가 줄던 남다가 줄던 둘 다 같이 줄던 둘 중에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 어떨까? 뭐가 바뀔까? 뭐가 바뀔까? 속력이 변한대. 그러면 F 남다 값 중에 뭔가가 바뀌겠지. 뭐가 바뀔까? 얘만 바뀌어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DNA, 지문 이런 거 안 바뀌는 거죠. 파동은요.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반사하던 굴절하던 절대로 진동수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고유한 값이에요. 한 번 생긴 진동수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진동수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깊은 물에서 진동수가 10이었다? 얕은 물에 와도 10이야. 근데 얕은 물에 가면 속력이 느려져야지? 네. 깊은 물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10이었는데 얕은 물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5야. 그래서 얘 속력은 100인데 이때 속력은 50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야. 파장의 길이만 바뀌어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면을 그렸는데 파면이 이렇게 그려져. 얘는 파면이 기네? 파장이 길다는 얘기야. 얘는 파장이 짧네? 그런 얘기죠. 왜 파장이 짧아졌을까?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왜 느려졌을까? 여기가 얕은 곳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파면 사이의 간격을 보면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예측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중에서 파동은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얕은 공간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면서 그림을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줄도 있어요, 줄. 선생님하고 승원이하고 줄을 잡아당겼다고 치자. 그래놓고 선생님이 줄을 흔들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줄도 진동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줄 중에서 어떤 줄이 빨리 진동을 전달시킬까? 당연히 줄은 팽팽하게 잡아당길수록. 그래서 팽팽한 줄일수록 진동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줄이 가벼울수록 빨리 전달됩니다. 진동이 빨리 일어나요. 알겠어? 그래서 줄에서는요.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 루트 U분의 T로 줄에서의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T라고 하는 건 그 줄을 잡아당기는 장력의 세기예요. 줄이 팽팽할수록 빨리 전달된다는 얘기고요. 뮤라고 하는 건 선밀도인데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벼운 줄일수록. 근데 이거 무식한 표현이죠. 줄은 길면 무거워집니다. 맞죠? 네. 자, 그러니
가벼운 줄인지 무거운 줄인지는요. 어떤 애는 1cm의 질량을 재고 어떤 애는 1000m의 질량을 잰다면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줄의 길이 1000밀도는요. 모든 줄을 1m로 잘랐을 때 그 아이가 차지하는 질량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m당 차지하는 질량값이 바로 실제 질량값을 비교하겠죠. 이걸 오늘 선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줄일수록 빨리 진동해요 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의 속력은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를 보시면 되죠. 빨간 빛이냐 초록빛이냐 의미 없다.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같아야 된다. 같은 파동. 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였다. 그래서 파동의 5요소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속력이 가장 많이 고등학교에 가면 핫한 이슈로 나올 거다. 이 속력은 이런 느낌이다. 되겠죠? 이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있는데 파동의 5요소 보여드렸어요. 자, 그 파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게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빛이죠. 근데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얘 먼저 보고 갈게요. 파동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아이는 좀 낯설죠.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아이는요. 사실은 태양처럼 뜨거운 별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세 가지 상태가 뭐야? 고체, 액체, 기체. 고체가 뜨거우면 액체돼.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돼. 그럼 기체가 뜨거우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너네는 늙어서 물질은 세 가지 상태에 있어 라고 하는데 애기들은 네 가지 상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가 뭘까요? 별과 같이 아주 뜨거운 물질들은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탈출한 이온 상태가 돼요.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그래서 태양과 같은 아이들은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전기를 띤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태양의 표면에서 수소 같은 애들이 폭발하면서 꼬맹아! 자, 폭발하면서 홍염 같은 게 생기고 플레어가 생겨요. 알아듣는 말이야 지금. 그죠? 네, 그때 생기는 힘에 의해서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그걸 우주선이라고 부른다. 또는 태양풍이라고 부른다. 맞아요.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욱 하고 퍼져나가면 전기를 띤 입자들이 나가면서 거기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됐어? 그러면 전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 주변에.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아까 배웠어. 전류에서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기죠. 90도 방향. 자기장이 생겨. 근데 이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기억나니?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또 뭐가 생기니? 전기장. 그 전기장에 의해서 또 뭐가 생기니? 자기장. 그 자기장이 또 다른 전기장이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면서 됐죠? 지구까지 와 라는 뜻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하면서 전달돼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하면서 파동의 형태로 전달돼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 자, 이러한 전자기파를 그림이 아니고 그래프로 그리면 공간상이니까 X축, Y축, Z축까지 가져요. 공간이니까 3차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기장이요.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러면서 전기장이 퍼져나가겠죠. 그 전기장이 유발한 자기장은 90도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Z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자기장이야. 이게 90도. 됐어? 이러면서 생겨. 자,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하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서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요. 이 진폭이 큰 부분도 있어요. 에너지가 큰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작은 부분도 있어요.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이 퍼져나갈 때요. 순간 에너지가 1이네, 2이네, 3이네, 100이네, 1000이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순간 동시에 같이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가 파란색빛, 얘가 초록색빛, 얘가 빨간색빛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걸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자기파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지편하려고 편의상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를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더럽게 큰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나는 통식에서 방사선이라고 부를 거야. 인간이 그랬어.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을 나는 빛이라고 부를 거야. 아, 이게 빛이구나. 알겠어?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나는 전파라고 부를 거야. 아, 이게 전파구나. 그래서요, 방사선, 빛, 전파 다 전자기파예요. 걔네들이 맺을 필요 없이 전달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빛 하면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됐죠? 자, 그 방사선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큰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애가 김정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뭐야? 방사능이죠. 그래서 네, 그게 바로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감마선. 핵이 터질 때 핵폭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핵폭탄 맞아서 죽는 거니? 뜨거워서 죽는 거니? 아니요, 저 감마선 때문에 죽는데요. 자, 저 감마선이라고 하는 파동 에너지는요. 파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 제곱, F 제곱 아까 배웠어요.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저 아이들의 진동수가 몇만 번 떨리는 거야. 1초에 몇만 번 떠요. 1초에 몇만 번 떠는 그 파동이 내 몸을 오면 걔가 내 몸을 통과할 때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1초에 100만 번 이상씩 진동시켜요. 100만 번 진동을 더 치자. 그러면 이때 그 아이가 나한테 아무 무리도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걔가 떨리게 하는 만큼 같이 떨어주면 돼요. 그럼 그냥 무사 통과야. 됐죠? 근데 100만 번 떠는 진동이 왔는데 내 세포들이 잘 안 움직여. 1초에 2번밖에 못 떨린대. 그럼 어떻게 돼? 얘 힘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세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동을 통과시키려면 그 파동과 같은 횟수만큼 진동해줘야 된다. 그걸 못하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감마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핵이 터질 때 나오는 아이인데 이걸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쓰고요. 병원에서 씁니다. 뭐 할 때? 항암 치료할 때. 방사능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네, 암 걸린 세포한테 감마선을 쏴요. 그럼 당연히 그 암 걸린 세포가 뒤지겠죠. 이게 치료 방법이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마선 치료, 방사선 치료 한다는 게 바로 항암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예요. 공부하겠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중에서 에너지가 조금 작은 사이즈. 됐어? 그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뼈 사진 찍을 때 쓰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근데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엑스선도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무리를 일으켜서 임신한 여자들은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어나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은 팔이 부러져도 애 날 때까지 치료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몸을 되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X선은 이렇게 의료 행위할 때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공항에서 쓴다. 언제 쓸까?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려고 여행 가방 싸잖아요. 그래서 항공기에다 실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여행 가방 안에 총이 있는지 폭탄이 있는지 일일이 다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가지고 X선 촬영을 해버려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럴 때 써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빛은 뭘 얘기하냐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합해서 우리가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 중에서요, 자외선이라고 하는 건 살균작용한다. 들어봤죠? 이 자외선을 어디에서 흡수한다? 대기권에 오존층에서 흡수한다.
그래서 땅바닥까지 잘 안 온다. 그게 땅바닥에 오면 저 새끼는 살균이 아니고 살인작용한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린 뒤진다. 알겠어?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오존층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생물체가 누구도 살 수 없었다. 물속에서만 살았던 겁니다. 그랬다가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육상생물들이 살아나게 생긴 그 육상생물들이 자리 잡은 거예요. 알겠냐? 근데 오존층이 뚫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상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냐? 네. 지금은 약간의 틈만 있기 때문에 선크림으로 차단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선크림으로 차단할 수 없는 수준이 돼요. 그럼 우리는 다 물속에 들어가서 아가미 호흡하셔야 돼요. 알겠냐? 그래야 된다고요. 어차피 지구에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로 이주할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거든요. 살균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살균 소독하려고 물컵, 살균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거기서 자외선이 막 나와서 컵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가시광선은 우리가 됐죠? 형광등 틀어놓으면 밝아요, 잘 보여요. 여기서 가시광선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가시광선이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장애입니다. 이 가시광선을 프리즘으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나뉘어지고 우리는 무지개라고 부르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 형광등에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됐죠? 자, 우리 눈은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영역까지의 에너지만 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너무 크거나 그거보다 너무 작으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지금 자외선이 안 보이고 있어요. 됐어? 근데 이마트에 가면 살균 소독기에서 자외선이 나온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고 싶죠. 이거 잘 가동하고 있어? 그래서 자외선 안에 고개를 막 들이밀고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살균 소독기 안에 뭘 같이 써줘요? 파란색 또는 보라색 빛이 같이 나오게 해줘요. 가시광선. 나오고 있으니까 고기 좀 쳐놓지 마! 이런 뜻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자외선은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다. 보라색 자자 바깥에 있자. 그래서 자외선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게 적외선이겠죠. 붉은 정자 바깥에 있자.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이 적외선은 무슨 작용하는 줄 아세요? 이 적외선은 열작용해요. 새벽에 더럽게 춥고요. 낮이 되면 그나마 좀 따뜻해요. 왜? 태양으로부터 적외선이 오기 때문에 따뜻한 거고요. 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이 교실이 좀 더 따뜻해져요. 왜? 너네 몸에서 36.5도의 적외선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아이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보이니? 안 보이는 게 정말. 막 보여요. 그럼 병원 실려갑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 열작용하는 건데 적외선은 언제 써요? 여기서 나오겠죠. 나갔으니까 주시겠죠. 리모컨에서 나오는 게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후방 감지, 막 아빠가 후진하다가 뒤에 뭐가 있으면 띠띠띠 소리 나는 거 그 적외선 써가지고 거리 감지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거 많이. 자, 그 다음에 전파 중에서도요, 그나마 에너지가 제일 큰 애 뭘까요? 전자레인지에 나와요.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에 해당되는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한다. 그래서 이걸 전파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진동수 작아진다는 얘기죠. 위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커져요. 에너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통칭해서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아 무선 통신을 뜻습니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파동들도 있다.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다. 있니? 자, 근데 이러한 파동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포, 그 다음에 속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들의 작은 1번, 2번 맞고 틀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밖에 안 되는 거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파동의 성질. 여기부터가 고등학교 내용이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앞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오셨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파동의 성질에도 5가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3가지는 배우고 오셨어요. 자, 파동의 성질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든 파동을 똑바로 가려고 한다. 직진성이 있어요. 자, 그 파동 중에 대표적으로 빛의 직진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빛이 오고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어? 빛은 직진해. 빛은 직진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바깥쪽에 있는 이 빛은 직진해서요, 여기를 환하게 비춰요. 근데 일로 가는 N은 이 물질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빛이 도달하지 않죠. 됐어? 그래서 뭐가 생기니?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됐어?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빛이 꿀렁꿀렁하면 방해물이 있어도 그 뒤편에 빛이 오겠죠. 그림자는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파동은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파동의 직진성. 이 직진성 때문에 그림자 되는 현상이 우주에 생긴다. 우주에도 생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이번에 시험 보면서 얘기라. 일시불시. 됐죠? 자, 빛의 직진성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식현상입니다. 일시, 월시. 이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주에서의 현상인 거죠. 빛이 직진하지 않으면 일시월식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빛의 성질 중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 자, 반사가 뭐니? 과거 입시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반사라고 하는 거, 빛의 반사요. 빛이 가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빛이 가요. 가다가 물질이랑 부딪혔을 때 빛이 튕겨 나온다고요. 되돌아 나온다고요. 이걸 반사라고 한다고요. 그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선을 입사, 광선, 튕겨 나오는 아이를 반사 광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질이 가다가 아니 빛이 가다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요. 갔다가 되돌아 나오네. 근데 여기서 나 궁금한 거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튕겨 나와? 각도 재고 싶어요. 각도를 재고 싶으면 각도기에 0도를 맞추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선을 뭐라고 했냐 학교에서? 각도 재는 기준선. 답탱이들아, 법선 새끼들아. 아, 들으면 다 알죠. 자, 법선을 그릴 때는요. 빛이 들어간 접선에 90도가 되게 선을 그리셔요. 이게 각도를 재는 기준선 법선입니다. 그 법선으로부터 입사 광선까지 각도를 잰 이각이 바로 입사각입니다. 법선으로부터 반사 광선까지 각도를 잰 이각이 바로 반사각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바로 반사 법칙이라는 게 성립한다. 반사 법칙이 뭐니? 야, 중학교 때 배운 건 좀 머릿속에 넣자!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맞아요? 자, 반사 법칙은요. 어떤 때가 있더라도 파장이 들어간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여기 아세요? 과학에서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사 법칙입니다. 모든 반사의 반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매끄러우면 대표적으로 거울이죠. 하나의 광원 장치에서 빛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빛들은요. 그래서 서로 평행하게 가고 있어요. 평행하게 가고 있다. 평행하게 가고 있는 빛이요. 매끄러운 면에 만나면 법선으로부터 빛이 들어가는 입사각의 크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입사각이 다 똑같습니다. 30도, 30도, 30도. 그래서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입사각에 의해서 생긴 반사각이요. 이 각도가 30도니까 법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30도를 이루면서 튕겨 나간다고요. 자, 두 번째 입사 광선도 법선으로부터 똑같이 30도를 이룰 거니까 똑같이 30도 방향으로 튕겨 30도, 30도, 30도 방향으로 튕겨 나가요. 나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란하게 나간다고요. 자, 얘네들이 향하고 있는 모든 방향이 물체로부터 3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죠. 됐죠? 자,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울 때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반사를 무슨 반사라고 했더라?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울 때
빛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우리는 정반사라고 합니다. 문제는 빛이 한 방향으로 튀겨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정반사는 어떻게 알아요? 정반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거요. 표면이 매끄러운 거울은 정반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올 때도요. 거울 앞에서 뭐 했습니까? 자기 모습을 비추고 머리 비석했죠. 됐죠? 정반사하는 모든 물체들은 주변의 가치가 비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든 거죠. 여기 호숫가에 가면 되죠? 자,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호수에는 주변에 나무 경치들이 막 비칩니다. 지금 그 호수의 표면에서 정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에 살짝 푹 여러분들 모습이 비칩니다. 여기도 살짝 정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 칠판에는 여러분 모습이 안 비칩니다. 저 새끼는 정반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선생님 이 칠판은 왜 정반사 안 해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만질 때 되게 매끄러운데요? 네 손의 감각이 무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대단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를 우리는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해요. 난반사라고 하는데 표면이 울트렁불트렁 이렇게 한다고 치자. 됐죠? 그러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평행하게 간다고 치자. 근데요. 첫 번째 이 빛은요. 요 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접선 그리세요. 이 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는 접선을 그리시면 입사각이 30도? 그러면 여기서 튕겨나가는 반사각도 정확하게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빛이 가고 있어. 내 눈에는 보이지만. 그런 얘기야. 여기에 들어와서 이 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야. 여기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면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야 되니까 법선이 이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입사각 재면 이 각도야. 그래서 70도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반대 방향으로 70도 기울어서 빛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겠어?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금 이면에 빛이 들어가요. 이면에. 이 빛 접선면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법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는 입사각이 요각이라고요. 되겠어? 이쪽 방향으로 30도라고 치자. 그럼 반사된 빛은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30도 기울어서 빛이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면에서는요. 거친 면에서는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요. 이런 반사를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하기 때문에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네? 그래서 선생님 칠판에 여기에 글씨를 써도요. 이쪽 줄에 앉은 사람과 이쪽 줄에 앉은 사람이 다 보여요. 왜? 빛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도 이 방향으로도 나가기 때문이에요. 난반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난반사하면 주변의 경치는 비출 수는 없고요. 단지 그 물체를 봅니다. 그래서 달이 뜨면 서울에서도 그 달을 보고 부산에서도 그 달을 보죠. 달 표면이 거칠어서 난반사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빛이 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어떤 반사를 하든 상관없이 반사 법칙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모든 반사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은 거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반사 법칙.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얘를 되게 중요하게 해서요. 중학교 영재 문제조차도요. 광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빛이 이렇게 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가. 요 각도가 60도래. 반사가 몇 도냐? 60도. 맞았어요? 틀리죠. 법선으로부터 이기는 요 각도가 입사각이죠. 30도예요. 반사각 30도라고요. 알겠어? 이거 찾는 연습들 중학교 때 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굴절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반사는 가다가 튕겨 나오는 거죠.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굴절이라는 건 빛이 통과하는 물체를 우리는 투명한 물체.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물체를 불투명한 물체. 선생님 몸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불투명한 물체겠죠. 하지만 저희 유리는 빛이 통과하니까 투명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투명한 물체 중에 대표적인 게 공기, 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빛이 오다가요. 다른 물질을 만났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의 빛은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물이 투명하니까 투과해서 들어가는데 됐죠? 직진해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근데
자, 그걸 우리가 굴절했다고 그러는데 굴절은 됐죠? 빛이 또는 파동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파동이 꺾여 진행하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했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꺾여 진행하는 현상들을 굴절했네 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도요. 됐죠? 똑같이 각도 잴 수 있어요. 이 지점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법선 그려요. 법선을 기준으로 이게 입사각이에요. 이게 반사각이에요. 그리고 굴절각 법선으로부터 된다 그랬으니까 이 각도가 굴절각이에요. 이렇게 줘야죠. 그렇죠? 법선을 기준으로 모든 각이 된다. 그랬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갔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능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빛에 전달되는 속도가 빠릅니까?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면 공기야 물이야? 공기입니다. 됐어? 네.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른 쪽 우리는 이걸 소한매질 입자가 듬성듬성 있다. 소한매질. 자,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매질을 입자가 빽빽하게 들어있다. 미란매질.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 가면은 단어로 쓸 거니까 알아만 두세요. 됐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는데 이때 공기 쪽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겨요. 그리고 물 쪽에 뭐가 생기냐면 굴절각이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반사 법칙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납득해야죠. 됐죠? 자, 그럼 굴절각은요? 굴절각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각도는 전달되는 속도의 크기만큼 각도의 크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빠른 매질 쪽의 각도가 크고요. 느린 매질 쪽은 속도가 느리니까 각도가 작게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이 경우에 더 크겠죠.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보면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알겠니? 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기하고 물로 안 써있고 A 매질, B 매질 이렇게 써있어! 그럼 눈만 있으면 이 각도가 이 각도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야. 이렇게 놓고 가셔야 돼. 이해해? 이게 고등학교 사고야.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공기 중에서 물로 가는데요. 네, 입사각이 40도라고 시작. 그럼 당연히 반사각 40도야. 반사 법칙은 언제나 성립해. 예외라는 건 없어. 근데 굴절각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20도였다고 치자. 요 상황이야. 근데 제가요. 지금 이거보다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하려고요.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입사시키려고요. 그러면 입사각이 얼마 나와? 50도 나오고 치자. 됐어? 네, 입사각을 40에서 50도로 크게 했어. 그럼 반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사 법칙 때문에 반사각도 50도가 되겠죠. 됐죠? 그럼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사각을 크게 했어. 굴절각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빨리 판단. 무조건 커집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커지고요.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 무조건 작아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어? 네. 그래서 굴절각이 20도보다 커져서 한 30도 돼서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근데 자 이제 거꾸로 쏠게. 거꾸로 쏠게. 옆을 지울게요. 눈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쏠게요. 요번에는요. 여러분들 수영장 바닥에서도 조명을 쏴서요. 물속에서 밖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끔 하는 수영장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라고 치는데 빛을 여기서 쏴요. 그러면 이게 입사광선, 반사광선, 굴절광선이 생기겠죠. 됐죠? 그랬을 때 법선을 기준으로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은 느린 아이고 얘는 빠른 아이니까 빠른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커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 각도보다 굴절광선의 각도가 훨씬 더 커야 되니까 요거보다 더 각도가 커져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밀어서 가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겠지. 각도만큼의 속력이라서 그래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물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는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간 거야. 그러니까 느린 매질 쪽에 생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지만 느려서 각도가 작아. 그래서 이거 40도라고 칠게. 빠른 매질 쪽으로 간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굴절각인데 굴절각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항상 굴절각이 더 작아 이렇게 외우면 병신이라고 해요.
굴절각은 입사각보다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굴절각이 80도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얘 80도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내가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된다고요? 커집니다.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든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든 상관없어요. 입사각이 변하면 굴절각도 변합니다. 됐죠? 자, 입사각이 커졌기 때문에 굴절각도 커지는데 만약에 입사각을 제가요 됐어? 45도로 만들어서 반사각 45도입니다. 반사 법칙 때문에 굴절각은 얼마 될까요? 90도라고 칠게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도니까 얘가 수명과 나랑 이렇게 굴절돼서 가요. 신기하죠? 90도예요. 근데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이걸 46도 만드는 순간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해서 46도로 만들었다고 치자. 반사각 당연히 46도로 생기겠죠. 근데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 고민할 필요 없이 더 커지겠죠. 얘 90도보다 커져. 90도보다 더 커져서 얘가 이렇게 가겠죠. 우리는 굴절하면 다른 매질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굴절각이 너무 크면 같은 매질 쪽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굴절돼서 나가는 애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냥 다 반사한 것처럼 보여. 전부 다 반사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라서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부 다 반사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죠. 이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반사. 알겠어요? 굴절각이 너무 커서 전부 다 반사한 것처럼 보여요.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사하기 바로 직전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이겠네요. 자, 전반사하기 바로 직전이 굴절각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이겠네요. 자,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하면 그때부터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전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만 생깁니다.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땐 전반사는 나타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굴절각이 더 커져 반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셨어요. 왜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입사각이 46도면 반사각 46도고요. 굴절각이 92? 이렇게 안 생겨요. 얘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굴절광선이 반사광선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같은 매질에 광선이 두 개 생기지 않고 하나로 합체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 굴절각이요. 같은 매질 쪽에 그냥 46도가 생겨요. 그래서 전부 다 반사광선이 붙어버린다고요. 이래서 전반사야. 알겠어? 이렇게 됐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우리나라에 마치 모세혈관처럼 땅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신선이에요. 그래서 광선유. 광통신을 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뭘 보았습니까? 음식, 예쁜 하늘, 절대 아니죠. 뭐예요? 인터넷 속도입니다. 인터넷 속도 열받게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노트북 켜놓고요. 부팅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가서 커피 한 잔 타고 와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대요. 열나들이대요. 열나들이대요. 대부분의 해외가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데 우린 그 정도면 엄마 핸드폰 바꿔주세요. 그죠? 우린 그렇지 않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통신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지 핸드폰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고. 자, 그럼 광선유의 원리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통신선을 못 썼냐면 그냥 전선 썼어요. 여러분들 전선은 구리선이죠. 구리선이죠. 자, 이렇게 구리선에다가 전파를 쏘면요 됐어. 전기 신호로 쏘면 이 전기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파를 쏘면 이렇게 가다가 경계에서 만나면 일부는 반사돼서 가요. 근데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죠. 반사돼서 갑니다.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요. 이 굴절에서 나가는 요걸 잡으면 전화 소리가 들려요. 도청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선으로 통신할 때요 도청 감청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도청당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도청을 못합니다. 왜? 구리선 안 써요. 요즘은 광섬유 써요. 광섬유는요, 이렇게 느린 매질과 빠른 매질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섬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광섬유라고 하는데, 이때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우리는 속유리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요. 원래 이름은 코어입니다. 밖에 있는 애를 온유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속유리가 느린 매질이고요. 얘가 빠른 매질입니다. 그래서 느린 매질 쪽에서 내 정보를 쏘는데 얘는 빛으로 쏘고 얘는 전기식으로 쏘고 빛으로 쏴요. 그래서 광이에요. 꺾자 광선 빛으로 쏴요. 자, 빛으로 쏘는데 이때 쏠 때 조건이 있어요. 네, 이 각도가 임계각보다 크게 쏘라. 임계각보다 크게 쏘면 전반사만 일어나니까 얘가 전반사에서 이렇게 되고요. 밖으로 불쬐서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청이 안 됩니다. 됐죠? 도감청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도감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봇대에 그래서 네, 나쁜 아저씨들이 막 도청하려고 가서 붙어 있었는데 요즘 그럴 수가 없어요. 도청 자체가 안 돼요. 도청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섬유로 만드는 거고, 이 광섬유는 바로 전반사 이용한 거다. 이때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해요. 그래서 전반사만 일어나게끔 한다. 그래서 도청, 감청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쏘면요, 100% 에너지를 썼다고 쳐. 그 중에서 반사되는 거 80, 밖으로 나가는 건 20. 또 밖으로 나가는 건 20, 안으로 가는 건 60. 그래서 내 귀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겨우 20. 그래서 소리도 느리게 오고요. 화질도 떨어지고요.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전반사 하니까 내가 100으로 쏘면 도착하기 빠릅니다. 선명하고 빠르게 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광섬유를 다 깔아놓은 광통신을 하는 거고요. 광통신은 전반사라는 원리를 이용한 거다. 알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전반사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굴절에는 굴절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고등학교의 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심화 문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중학교는 반사 중심으로 배우고요. 고등학교는 굴절 간섭 중심으로 배웁니다. 자, 굴절에는 굴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는 반사 법칙, 굴절은 굴절 법칙. 이 굴절 법칙을 만든 과학자 이름이 스넬이라서 사실은 스넬 법칙이라고 훨씬 더 많이 부릅니다. 스넬 법칙. 잠깐만. 간판 한번 시켜보고. 됐어요? 자, 그 굴절 법칙을 우리 스넬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굴절 법칙에서는요, 굴절해. 그러면 이렇게 매질해서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간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일부는 반사한다. 일부는 굴절한다. 자, 느껴. A가 빠른 매질이야, B가 빠른 매질이야. A가 빠르죠. 왜? 각도 보면 돼.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왜? 작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 납득하냐? 센스. 되겠죠?
자, 그래서 꺾였어. 자, 꺾이는데 입사각 40도로 쐈을 때 굴절각이 20도인 아이도 있고 더 많이 꺾여서 10도인 아이도 있다고 치자. 1번, 2번. 되겠어? 굴절률은 누가 더 커요? 1번의 굴절률이 더 커요? 2번의 굴절률이 더 커요? 굴절률과 굴절각은 다른 말. 그래서 굴절각은 1번은 요각도 봐야 돼요. 2번은 요각도 봐야 돼요. 이게 굴절각인데 굴절률은요. 직진한 것보다 누가 더 많이 확 꺾였어? 이거예요. 굴절률. 누가 더 굴절률이 커요? 2번이 더 커요. 맞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확 꺾였냐라고 하는 꺾인 정도 이거 굴절률이라고 한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스몰 n이라고 했어요. 스몰 n 굴절률 이 얘기 한 사람이 쓰네. 알겠어? 자,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다.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 굴절률을 쓰면 n 공기, n 물처럼 이렇게 써져요. 공기의 절대 굴절률, 물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죠? 상대 굴절률은요, n 공기, 물 이렇게 써져요. 또는 n 물, 공기 이렇게 써진다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에요. 됐어? 됐어? 이렇게 돼. 자,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이렇게 쓰는 거고요. 표현 방법이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지만 사실은 NA, 뭐 A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써진다고요. NAB, A에서 B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렇게 써진단 말이죠.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굴절률은요. 매질 간의 속력이 달라서 속력 차이에 의해서 직진할 수 없어서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에요. 그래서 두 매질 간에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직진할 수 없어서 꺾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꺾여 들어가는 건데 왜 꺾여?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서 공기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 물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 이게 달라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꺾여요. 이 얘기예요. 매질마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꺾여갑니다. 됐죠? 네, 선생님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야. 파스칼이 수학자에 배워서 물리학자거든요. 파스칼의 최단의 원리 때문에 굴절하는 겁니다. 굴절을 설명한 게 파스칼의 최단의 원리야. 알겠어? 자, 여기에요. 여기에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 물이래요. 여기 육지란 말이죠. 자, 어떤 꼬맹이가 놀다가 계곡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아빠 있어. 살려줘야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야죠.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우리 아빠요. 몇 번 경로 아빠가 가는 게 아이를 살릴까요? 1번, 2번, 3번. 1번은요. 물에서 아이가 있는 곳까지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 네. 2번은요. 자, 육지 쪽에서 많이 갔다가 물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3번은요. 자, 일단 물에 뛰어 들어가서 아이한테 가는 겁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를 살릴까요? 1번, 2번, 3번. 몇 번일 것 같습니까? 3번? 2번?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112에 신고하셔야죠. 당연히. 신고하고 뛰어가야죠. 신고했으니까 나 잠깐 쉴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빠 아닌 걸로 하자. 일단 뛰어들어올 거예요, 아빠가. 그죠? 어떤 경로로 오늘 아빠가 가장 과학적일까요? 2번.
구할 거냐 10초 만에 구할 거냐 이 얘기예요.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아이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니? 육지하고 물속 중에서 아빠가 어디가 더 유리할까? 뛰는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를까? 당연히 육지입니다. 우리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뛰는 속도보다 헤엄하는 속도, 헤엄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빠른 쪽을 최대한 많이 가고 느린 쪽을 최소한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본 경로로 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육지로 아이와 최대한 가까이 가서 거기서 헤엄치고 가셔야 내가 느린 구간을 최소한의 경로로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빛입니다. 파동입니다. 파동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최단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물질한다. 최단 경로로 간다. 됐어? 네, 최단 경로로 가는데 그게 가장 짧은 경로가 아니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다. 그러려고 굴절한 거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속도와 이 속도가 똑같다면 직선으로 가야죠. 속도가 다르니까 내가 빠른 쪽은 많이 가고 느린 쪽은 조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굴절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아시겠습니까? 느린 매질 쪽 각도가 작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빛이 가다가 물속에서 꺾일 때요. 빛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가장 짧은 시간 내의 경로가 이거란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최단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이걸 증명한 겁니다. 이 거리, 이 시간이 가장 짧은지. 그래서 이거 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파동은 이 경로로 간다. 최단의 원리다. 그래서 굴절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굴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스넬이 파스칼이 얘기한 최단의 원리고요. 그랬을 때 그 꺾이는 정도로 두 매질 간의 속력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속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굴절률이다. 굴절률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여기요.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N 공기, 물. 공기에서 물로 가는 상대 굴절률을 스넬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설명했는지 보세요. 됐죠? 자,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일부 반사하고 일부 굴절해서 이렇게 갑니다. 꺾인 방향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물속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렇게 했을 때 법선으로부터 이루는 요 각도가 N. 자, 이 각도가 세타 공기, 이 각도가 세타 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빛이 공기 중을 전달할 때 속력은 10이라고 칠게요. 물에서의 빛의 속력은 5라고 칠게요.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알겠어? 자, 그랬을 때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굴절률은 속력의 비율이니까 공기에서의 속력과 물에서의 속력의 비율이 바로 상대 굴절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물에서의 속력은 5고요. 공기에서의 속력은 10이니까 이 상대 굴절률 2입니다. 알겠어? 근데 보면 속력 구하는 시, V는 파동에서 속력 구하는 시, V는 그래서 앞에서 해드린 거예요. V는 F 남다. 알겠어? 그러니 속력의 비율로 계산하셔도 되지만 속력을 구하는 게 F 남다이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진동수, 공기 중에 파장, 물이죠. 근데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아무리 굴절해도 안 바뀌어야 되는 거. F야 남다야. 뭡니까? F야 남다야. F 진동수 안 바뀐다 해서요. 그러니까 이 진동수와 이 진동수 같다고요.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약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율 구할 거니까 진동수를 생각할 필요 없죠. 파장의 비율이 굴절율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2라면 물속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죠? 또 이 속력의 비율과 똑같은 게 바로 생기는 각도라고 했어요. 각도라고 했어요. 공기, 물 이거라고 했어요. 근데 각도는 계산하면 도로 나오는데 우리는 값으로 계산하잖아요. 값으로.
그래서 각도를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사인 값으로 치환해서 사인 값으로 치환해서 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이거를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절대굴절률을 이용해서 상대굴절률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보시면 출발한 쪽이 공기죠. 출발한 쪽의 값이 분 좌우 들어갑니다. 도착한 쪽이 분 모두 들어갑니다. 근데 딱 하나만 거꾸로 씁니다. 절대굴절률로 계산할 때만 거꾸로 쓰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상대굴절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되겠어? 되겠어? 근데 보면 봐. 이제 상대굴절률이 뭔지 알았어요. 원기 중에서 물로 갈 때요. 상대굴절률이 2라고 치자. 근데 얼마야? 2m 이거 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상대굴절률이 2란 얘기는요. V 물분의 V 연기 값이 2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10이고 이게 5니까 이긴 게 맞아요. 됐어? 자, 그러면 유리의 상대굴절률,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상대굴절률은요. V 유리분의 V 공기가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10이면 얘는 얼마여야 돼? 2요. 그러면 상대굴절률 값이 크면 클수록 상대굴절률이 2라는 건 뭐야? 공기보다 물에서의 속력이 2배 느리다 이 뜻이죠. 상대굴절률이 5라는 건 뭐야? 공기보다 유리의 속도가 5배 느려 이런 뜻이죠. 알겠어? 상대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더 느린 매질이야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더 느려졌어. 많이 느려졌어. 그래서 상대굴절률이 클수록 많이 느린 매질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네, 몇 배 느려 이런 뜻이에요. 몇 배 느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대굴절률이에요. 자, 그 상대굴절률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절대굴절률 가죠. 공기의 절대굴절률은 뭐예요? 라고 하면 공기의 절대굴절률도요. 굴절을 공기에서 했다는 얘기가 왜 갑자기 가다가 공기에서 굴절했어요? 공기에서 공기로 들어오면서 다른 매질이 되기 때문인데요. 얘는요. 모든 아이의 절대굴절률은요. 진공에서 그 매질로 들어올 때 꺾이는 정도. 이거 비교한 거예요. 됐죠? M물은 진공에서 물로 들어올 때 꺾이는 정도. 이거예요. 그래서 진공보다 몇 배 느려진 거야?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광속이라고 했죠. 만약에 광속이 100이라고 치자. 근데 공기의 속력이 10이라고 아까 했어. 아니야? 물에서의 속력이 5라고 했어. 그럼 보여요? 절대굴절률. 공기의 절대굴절률은 됐어? 진공보다 몇 배 느려졌어? 몇 배 느려졌어? 10배. 그래서 이게 11이야. 됐어? 이 얘기야. 물의 절대굴절률은요. 진공보다 물로 오면 몇 배 느려졌어? 몇 배 느려졌어? 20배예요. 이건 20이에요. 됐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모든 물질의 절대굴절률은 진공에 비해서 몇 배 느려졌는지를 비교해 봅시다. 굴절률은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나타내 봅시다. 알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머리 있는 척해. N 공기 물의 상대 굴절률이 2라고 치자. N 물 공기는 얼마게? 아이고 얼마게? 얼마일 것 같아? 찍어! 얼마? 얼마? 2분의 1 주세요. 그치?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굴절률이라고 하는 스넬 법칙인데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5분밖에 없어요. 빨리 얘기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학교 1학년을 안 다니는 거니? 물고기가 화장실에 물고기가 커져 보여요. 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커 보이고 떠 보이고 기억나요? 네. 물속에 있는 내 다리가 꺾여 보여요. 짧아 보여요. 됐죠? 네, 물속에 네 다리가 짧아 보이는 이유는 네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굴절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거죠. 됐죠? 실제로요. 그걸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데요. 물속의 깊이가 얕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바닥이 떠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떠 보이는 현상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원래는 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다리의 실제 길이가 라지 h예요. 근데 물 밖에서 보면은 바닥이 떠 보이기 때문에 바닥이 여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내 다리 길이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스몰 h로 내 길이가 짧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알겠어? 이게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요. 만약에 얘 굴절률 n 공기물 이거 갈 때요. n 공기물 이거 굴절률 2라고 치자. 내 다리 요 길이가 1m. 요 길이가 얼마일까? 그래서 굴절률을 알면요. 얼마나 깊이가 떠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실제 길이 그래서 출발한 쪽 공기 중에서 봤을 때 물속에서의 깊이 요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의 깊이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얕아 보여요. 알겠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속에서 봤을 때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우리처럼 경험이 없는 아이는 이렇게 서서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작사를 던질 때 여기를 향하잖아요. 물고기 여기 없어요. 떠 보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이 새끼 여기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작사를 여기다가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물속에 있는 모든 물질이 떠 보이고 커 보인다. 실제로 더 깊은 곳에 더 작게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스넬 아저씨가 했다. 굴절 법칙이라고 한다. 굴절률은 클수록 느리다는 뜻이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파동은 5가지의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5가지 성질 중에 첫 번째 직진이라는 게 있네. 두 번째 반사가 있고요. 세 번째 굴절이 있고요. 네 번째 회절이 있고 다섯 번째 반사이 있어요. 이걸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자, 네 번째 회절이 뭐냐면 이것도 꺾이는 겁니다. 굴절도 꺾이는 건데 회절도 꺾입니다. 근데 굴절은요.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 때문에 A에서 B로 갈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 이게 바로 굴절이잖아요. 근데 회절은 A에서 A로 가는데 이 새끼가 꺾여. 공기 중에서 빛이 가는데 갑자기 꺾여서 가. 이 새끼 미친 거죠. 그렇죠? 공기 중에서 빛이 가는데 갑자기 꺾여. 왜 꺾일까? 왜 꺾일까? 여기 방해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방해물이 있으면 파동은 일부는 반사돼서 튀겨나가지만 일부는 피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방해물이 있어서 피해서 가는 현상은 회절이라고 해. 알겠냐? 자, 그럼 방해물 만났어. 나 파동이야. 선택해. 피해 갈래? 통과해서 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래서 근데 여기 등치 큰 아저씨들이 10명이 모여있어. 어떻게 할래? 피해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아이들이 그래서 10명 있어. 뭐니? 비켜 이 새끼야! 하면서 뚫고 가죠. 그죠? 피할 건지 아니면 뚫고 갈 건지는 뭐에 얘기를 해? 얘보다 내가 더 힘이 세냐냐. 그럴 때 힘이 센 파동들은 주로 뭐한다? 통과. 어쩐 말 투과력이 크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파동들은 뭐한다? 회절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절률이 크다는 얘기는요. 이 새끼가 별로 힘이 없어. 피해가네? 그 뜻이야. 알겠어? 힘이 없어서 피해가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안가에 가면요. 배들이 서 있단 말이죠. 네, 부두에 가면 배들이 이렇게 쉬려고 서 있단 말이죠. 근데 파도가 세면 지네들끼리 넘실넘실하면서 부딪혀서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선착장에는 파도를 좀 약하게 하려고 방파제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죠? 네, 시멘트 덩어리 같은 걸로 방파제를 막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칠 때 파동의 에너지가 100이 온다고 치자. 근데 방파제에 부딪힌 아이는 물이 없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의 에너지 못 건너가, 여기도 40의 에너지 못 건너가, 이 사이에 있는 20의 에너지만 건너가는 거야. 그럼 파도가 이렇게 건너갈 때 이렇게 하겠죠? 그럼 파도가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아니요.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그죠? 이렇게 치니까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방파제를 지나서 여기 파도가 왔네? 파도가 꺾여갔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벽이 있다.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서가지고요. 그죠? 있는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야! 너 뭐해? 우리 이따 만날까? 막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따 만날까? 라고 이렇게 벽을 통해서 가겠죠. 우리가 만날까 이렇게 갔는데 방해물을 만났어. 그러면 이 목소리는 뭐합니까? 이 방해물에서 뭐하지? 회전이 꺾여가요. 그래서 만날까? 그래서 이 새끼 귀에 들려. 싫어, 나 이따 바빠. 얘기한다고요. 벽을 사이에 두고. 되겠냐? 네. 그 소리가 회전돼서 들려요. 그러면 또 다른 파동이 있죠. 여기서 온 빛이 여기서 반사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빛도 가다가 장애물에서 회전하겠죠. 근데 빛은 회전을 조금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이 빛이 올까 아닐까? 아닙니다. 그래서 방해물 뒤편에 있는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립니다. 왜? 빛과 소리의 회전율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 소리가 빛보다 훨씬 더 회전을 잘하는데 이 회전을 결정하는 게 바로 파장 에너지가 작을수록이에요.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이라고 해서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요. 근데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애가 회전을 잘하니까 진동수가 작은 애, 다시 말해서 파장이 긴 애가 회전을 잘합니다. 빛보다 소리의 파장이 길어서 회전을 잘해요. 잘 피해가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틈의 간격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하는데 방파제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방파제가 있을 때요. 요 방파제 틈의 간격 D라고 본다고요. 방파제 틈의 간격을 D라고 본다고요. 요 방파제 틈의 간격이 얘는 좁고요. 얘는 넓어요. 그럼 파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넘어가는 이 파도가요. 그죠? 파도가요. 여기서 회전해서 이렇게 가요. 그죠? 이 파동은 하나하나가 파원이 돼서 거기서부터 다시 진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빠져나간 파동이 여기서 또 진동한다고요. 근데 요 틈이 요만큼이니까 반원을 그려서 그래서 뭐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가요. 그럼 누가 더 팍 꺾였어요? 얘가 더 팍 꺾이죠. 그래서 얘가 회전율이 큰 거예요. 그래서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파장의 길이는 길수록 잘 피하려고 한다. 잘 꺾인다. 회전율이 크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오늘 8절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호진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 들어오실 텐데 파동 파트에서는 간섭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파동에 해당되는 거 간섭 빼고는 다 했어요. 간섭 빼고는 다 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전자기파까지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의 숙제는 카톡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다. 책은 다음 주에 오면은 배부해 드릴 거고요. 강의실 똑같이, 시간도 똑같이. 문제는요. 화학이 지금 레벨 1 화학이
그렇지. 이 두 개를 듣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너한테. 상의해서 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연결해서 들을 거면 얘하고 얘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연결은 돼요. 이거 끝나고 이거 됐어? 근데 여기 수업을 들으면 아까 얘기한 우리 친구들은 물리, 원, 심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치? 그래서 네 스케줄 관리하면서 좋은 거.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듣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 요즘에 수업 시간에 좀 자꾸 뭐? 그래서 너 그리고 방학 때